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에 우리 시장이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증시 하락을 하더라도 또 상승할 때도 있고, 혹은 또 미국 증시 하락을 또 선반영하기도 하고, 일단은 간밤에는 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된 수준이라서 미국 증시는 괜찮았는데 우리 증시는 또 오늘 뭐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후로 좀 빠지고 있어요.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 좋은 얘기 하셨는데 네. 제가 언론을 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디커플링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디커플링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료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2022년도 나스닥하고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 2002년도 나스닥이 떨어진 폭이 26.9%예요. 네, 올해 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12.1%예요. 네.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고평가 해소됐고 코스피는 저평가에 진입했다. 잘 안 떨어진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2022년도부터만 보면 요렇고, 그러니까 5월 달을 이렇게 한 달만 가지고 보면 네. 5월 2일 날 나스닥이 이제 5월 달 들어서 나스닥이 4% 떨어진 적이 총 4번이에요. 그러니까 4월 29일 날 떨어졌는데 그건 이제 다음 날 5월 2일 날 우리가 반영되니까 이제 5월 달을 묶고요. 4월 29일 날 4.17% 떨어졌고 5월 5일 날 4.99% 떨어졌고 5월 10일 날 4.29% 떨어졌고 5월 19일 날 4.73% 나스닥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다음 날 우리 시장이 2%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모든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디커플링이고 코스피는 저평가 들어갔고 나스닥은 고평가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져도 코스피는 이제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천만 말씀입니다. 저는 이 디커플링은 나스닥이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깨진다고 봅니다. 아, 코스피가?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나스닥하고 코스피 디커플링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으면 안 되고요. 요건 제가 후반부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요까지만 얘기하고 어차피 국내 증시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어제 페드의 의사록이 나와서 뭐 0.50bp 두 번 한다. 그래서 뭐 안도랠리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뭐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상한가 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어제 비레크만 같은 경우도 해치펀드 대단한 해치펀드 그 사람도 대놓고 얘기를 해요. 현재 수준의 금리 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다. 뭐 이것만 못 잡을 것이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6월이나 7월 달에 75pp라도 한번 내야 된다. 자이언트 스텝. 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했고요. 벤 버냉키도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어떤 있고. 얘기했나요? 이 완전히 연준이 잘못 찍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인플레이션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세인트루이스 저기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조금 이제 완화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빅스텝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에서 연준의 형태에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또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단계에서 또 뒤통수 맞는 경우가 생길 그렇죠. 수 있으니까. 작년에 완전 헛발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5월 달에 FOMC 50bp 했을 때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졌던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6월 달에도 50bp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연준의 의사록에서 50bp 6월 7월 달도 50bp를 연준 의사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건 오히려 그게 위험하다라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최근에 보면 성장주하고 에너지 섹터의 변화가 있어요. 쉐브론, 뭐 엑스모빌하고 또 우리가 제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은 안 떨어져요. 근데 성장주는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가는 떨어져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셧다운 됐잖아요. 그 유가가 90불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불 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의 가장 큰 축이 셧다운에 들어갔는데 이건 안 깨지고 있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3% 이상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술주는 또 반등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건 제가 얘기하려면 또 뭐 제가 유상증자 형태로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자를 해갖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형태에서 본다면 저는 성장주 섹터 아니고 에너지 섹터를 계속 밀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한 달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가 되게 미비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예. 그 18일 날요. 리커창 총리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18일 날
경제 안정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또 얘기했어요. 2020년보다 더 어렵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주요 대도시 대규모 봉쇄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40년 만에 미국에 뒤처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중국의 그 버팀목마저도 없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러면 언제 매수하실래요라고 물어보셔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만선 정도 떨어지거나 아니면 만선이 살짝 깨질 때 매수합니다. 저는 나스닥이 지금 사실 11,400선인데 한 15%에서 20%더 와. 떨어지는. 예. 근데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근데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저는 매수합니다. 그 전에는 하지 네. 않습니다. 특히 성장주는 더더욱 관심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제가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네. 성장주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왜 3%를 안 넘었었는데 왜 자꾸 이게 못 가는지 기술주가 못 가는지를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증자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방을 더 보신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또 금통위를 갖고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뭐 인상이야 예상됐던 네. 거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지만 그래도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매파적이어서 향후에 빅스텝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게 꼭 특정 시점에 올린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물가 상승 압력이 우리나라도 상당한데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증시에도 부담이 확실히 앞으로는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지금 인슈어런스 하이크라 그러잖아요. 네. 보험적으로 올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내일 신문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가다가 6월 달, 7월 달 미국이 50bp 올리면 우리나라 그 금리하고 이렇게 비슷해지면 네. 자본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본 유출도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인슈어런스를 하겠지만 보험성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돈이 빠져나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 환율이 지금 1,200원대 이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적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만약 더 올라가면 문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또 한 번 물가 올라가니까 또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환율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인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네. 이거는 올리고 안 올리고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는 자본 유출, 그다음에 하나는 환율에 대한 영향, 그리고 수입 물가 올라가면 물가에 대한 영향 이런 게 다 복합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연준이 만약에 50pp, 6월 달에 가장 제가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거 6월 달에 50pp 딱 올렸는데 시장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대로 못 잡는다 그러면 네. 7월 달에 75pp 올라가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환원이 더 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환원도 지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용장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서 제가 꼭 보여드리려고 지난주에 제가 준비해 왔다가 이게 못 보여드렸어요. 제가 깜빡 잊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신용장부가요. 예전에 2월 1일에서 5월 8일까지 1조 6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얘가 8천억까지 내려왔다가 6천억까지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나 한번 보세요. 1월 달에. 1월 달에 1월 2일에서 1월 7일까지 7천억까지 올라왔다가 지수 빠질 때 2조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손절해 버렸단 반대 말이죠. 매매가 나온 예. 걸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2월 5일에서 5천억 올라왔다가 그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1조 6천억 사갖고 지금 6천억밖에 안 빠졌어요, 신용장고. 네. 그러니까 지금 1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아까 그 디커플링도 나오고 이러니까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증시가.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지금은 매도에서 실익이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체리 피킹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원금을 가지고 있는 예. 거하고 신용장고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또 그건 개념이 다른 얘기긴 달라요. 하죠. 예. 근데 왜 제가 아까 이제 이 디커플링이 깨질 수 있다고 네. 얘기했는가 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이 막 2,600 깨질 때요. 시장을 바쳤던 거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거는 지금 시장에 왜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수에 네. 왜곡이 되고 있다는 요즘 뭐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걔가 시가총액 2조고 100조짜리니까 얘를 돌려오면서 시장을 바치는 건데 네. 개별주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체감적인 형태에서 보면.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도주가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만약에 바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때요. 그러니까 일봉 말고 주봉이나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돌파되는 걸 다 찾아봤어요. 5월 달에. 근데 네. 코스피 200 중에서 대한전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도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올라온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평가된 형태로만 이런 것들을 가다가 만약에 나스닥이 만선 가까이 또 한 번 더 한 15% 떨어지면 네. 그때는 이거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평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커플링에 대한 걸 믿고 지금 지수대에서 신용잔고를 안 줄이고 있다 이러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제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신용잔고의 개인들의 그러니까 형태가 좀 달라요.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올라왔다 확 빠져버리고 올라왔다 확 빠져버리는데 지금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저평가다, 네, 디커플링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신용잔고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금융투자에 대한 수급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 PPT. 이것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 금융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게 인버스를 9천억 정도 매수를 해갖고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상하다. 금융투자는 원래 맨 아래에 가스권 있네요, 해지라는 왼쪽에. 건데 왜 한 방향으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이게 LP 아니냐? 유동성 공급으로 들어온 거다. 어차피 발행하는 거니까 네. 개인들이 파는 거 이렇게 받아주는 형태의 유동성 공급으로 들어오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인버스를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LP의 개념은 일단 인버스 토엑스 ETF에서 LP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이게 LP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델타 해지가 뭐냐면 만약에 인버스를 금융투자가 9천억을 샀는데 지수가 급등해 버리세요. 그럼 예. 저거 다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해지를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른 걸 해지를 걸어야 되는데 주식을 해지를 걸든지 아니면 똑같은 인버스 2X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인버스를 걸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뭐 해지를 걸어야 걸린 된다고. 게 없네요, 지금 보니까. 다 일방향으로 네. 거는 거예요. 네. 근데 금융투자라는 이 매수 주체가 이렇게 했던 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단타를 치거나 박스권에서 해지를 하던 형태인데 최근에 옵션 포지션을 보거나 파생 포지션을 보면 금융투자가 제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네. 여우도 아닌 것이 아, 살쾡이가 여우짓 그러니까 예. 호랑이 짓을 한다고 그러면서 외국인 없는 쪽에서. 예, 예. 그래서 이게 방향성 매매인데 얘가 하락 방향성을 배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뭐 LP를 뭐 가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 뭐 LP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델타 해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에너지 패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중국이 셧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렇게까지 안 떨어진다는 건 나중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들어왔을 때 유가는 한 번 더 롱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제가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한국 코스피가 충격이 올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유가가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거나 환율이 만약에 1,400, 1,500을 찍어버리면. 끔찍하네요. 그러면 이제 예. 디커플링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 드리지만 신용잔고 제발 좀 줄여주십시오. 제가 이거는 딴 건 모르겠는데요. 신용잔고는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요.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를 친환경 재생에너지,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주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사지 말고 네. 나중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 제가 쭉 얘기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도주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장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 주에 또 얘기 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신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가 매수 시점도 늦출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